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이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사과를 한 가운데 당시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개가 너무 짖어 주변에서 안고 있으라고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난 한국인 여행 유튜버가 하루에 2번이나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택시 강도를 당해 소지품도 모두 빼앗겼는데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박수를 쳤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사형을 줘도 괜찮다라며 검찰과 재판부를 조롱해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원샷 좀 잡아주시죠. 이 분홍색, 이 네. 안경거리. 네. 예, 사반가족 김영분님께서 네. 우리 출연자들 이 손수 다 매듭을. 선물을 주고 되게 이뻐서요. 오늘 방송은 이걸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이게. 귀걸이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뭘 해도 진짜 다 잘 어울려. 예. 왜 그러세요? 안경은 써주세요. 예,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귀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꽤나 막힌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막힙니다. 자, 지금 차 안에서 유튜브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안전한 귀성길 됐으면 하고요. 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다 면제되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연휴 동안 문 여는 약국, 병원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응급 의료 포털에서 관련 정보 제공하고요. 나 복잡해 싶으시면은 119에 전화하셔도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건강한 연휴 보내시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립니다. 예,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가족 모두 사반 찐팬입니다 하신 홍유진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어요 하신 최영희님, 초등생 쌍둥이 딸 유나 윤희가 멋진 중창단 졸업 공연을 했습니다. 완전 멋졌다고 해주세요 하신 최혜선님, 부천시 도원교통 12-1번 버스기사님 칭찬합니다. 승하차 승객한테 모두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시네요 하신 남윤주님, 친구를 찾습니다. 옛날 명동의 모라도에서 근무했던 김홍년 찾아요 하신 독일의 김경혜님, 작년에 결혼하셨다는 고정성님, 크리미 집사 이은우님, 김희경님, 임윤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6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힘차게 첫 번째 달려봅니다. 국룰 어긴 어르신입니다. 사반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마당 앞에 한 트럭이 이제 들어올 때가 됐는데요. 왜 안 들어오죠? 예,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박스를 지금 가지고 가요. 어디론가. 트럭 뒤에 이렇게 실으러 저렇게 쭉 가고, 자, 빈 박스 같기도 하고, 저 뭘까요? 자, 아무튼 저렇게 차에다 박스를 싣고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곧이어 다른 남성도 뭔가를 들고서 차 뒤에다 또 이번엔 좀 괜찮은 박스 같아요. 자, 싣습니다. 자, 그리고 그대로 차에 올라타서 출발합니다. 자, 문제는 저 사람들이 챙긴 상자가 빈 박스 혹은 폐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게 오늘 울산의 한 디저트 가게 앞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제보자가 매장 사장입니다. 당시에 냉장고가 고장나는 바람에 쿠키 선물 세트 9개가 냉장고에 들어있었는데 이걸 일단 임시방편으로 상자에 넣고 테이프로 봉해서 이 밖에 내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우유 배달받는 상자를 위에 얹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장 오픈 전이었던 아침 9시 20분쯤에 트럭 한 대가 오더니 두 사람이 내립니다. 먼저 이웃집 매장에서 내놨던 빈 상자를 챙기고요. 또 다른 사람이 이 제보자 매장 앞에 뒀던 저 쿠키 선물 세트 든 상자 그리고 빈 우유 상자를 슬쩍 들어보다가 그것까지 챙겨갔던 겁니다. 이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찰에서도
근데 가져가지 말라고 적어놓은 것도 과실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일단 다행히도 오늘 오후에 이 두 사람 찾았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쿠키도 돌려받기로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쿠키가 식품이잖아요. 다른 사람 손을 탔기 때문에 이 쿠키는 폐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하, 저런 상태로 놔뒀는데 저걸 훔쳤다. 뭐 바로 찾았다니 다행이긴 한데 물건을 돌려받아도 그걸 버려야 한다니 어쩌면 좋습니까? 사실 원칙적으로 저걸 가져갔던 사람들이 절도에 해당을 하고 이게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저는 경찰의 반응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거를 저렇게 둔 게 과실이다. 그러니까 가져가지 못하게 더 철저하게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가게 앞에 어떻게 보면 가게에서 쓸 물건인데 다른 어떻게 보면 버리는 폐기물하고 구별이 잘 안 가게끔 뒀을 때도 뭘 따지냐면 훔쳐간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혼동의 여지가 있느냐를 따지는 거지 둔 사람이 잘못 뒀다고 따지는 경우는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전생의 농구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쿨쿨 자는 사이에 집 앞에서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후다닥 건물로 달려오는 택배기사. 자, 뭔가를 휙 던졌습니다. 아하, 사진을 찍고 다음 목적지로 고고. 자, 또 다른 날이에요. 트럭에서 물건 꺼내더니 저 위로 또 한 힘차게 던졌습니다. 문 앞에 꼬린 트럭 타고 이번에도 총총 갑니다. 자, 미사일 배송하시는 분들 같은데 진짜 누가 택배를 신주단지 모시듯 하라고 했습니까? 던질 수 있죠. 근데 던져도 적당히 던져야죠. 이게 뭡니까? 자, 농구 선수 같이 장거리를 던지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2월 7일 날 있었던 일인데 세종시에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보니까 쿵쿵대는 소리가 들려서 깼다고 하고요. 그래서 CCTV를 좀 확인해 보니까 저 모습입니다. CCTV 보니까 택배 기사가 택배를 저 멀리 던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실제로 그 안에 물건 중에 통조림 같은 게 있었는데 약간 파손이 된 것 같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플랫폼에 얘기를 하니까 플랫폼에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오늘이죠. 다음 날인 오늘에 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던졌는데 이번에는 뭐가 손괴가 됐냐면 컴퓨터 마우스가 파손이 된 모습이 이제 됐고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상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거 사과를 좀 하고 좀 하더라도 저 정도면 와서 놔두는 게 맞지 않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난데없이 보상만 한다. 이래서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미사일 배송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직원 한눈판 사이입니다.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케이크를 든 손님들이 지금 입장을 하고 있어요. 들어옵니다. 자, 지금 직원들의 안내를 받고 안쪽 깊숙한 자리로 들어가는데요. 자, 좋습니다. 이제 뭐 먹겠죠. 자, 몇 시간 뒤 가게가 썰렁해지자 일단 남성이 먼저 바깥으로 저렇게 나가죠. 그렇군요. 자, 직원이 좌석 쪽을 이렇게 등지고 앉자 그 뒤로 휙 지나가서 또 지나가. 자, 여성들도 좌석을 빙 둘러서 살금살금 지금 뭐야 약간 눈치를 보는 듯하면서 좌석을 좀 빙 둘러서 직원 등지고 있는 사이에 지금 나갔습니다. 아하, 얼굴까지 가리면서 몰래 가게 밖으로 나가는 것 같군요. 자, 아하, 아주 작정을 하고 먹튀를 하는 겁니다. 어머, 내 정신 좀 봐. 나 아까 맨 먼저 나간 오빠가 계산한 줄 알았지. 이 변명이 통하지 않잖아요, 딱 봐도. 네, 지난 2일 저녁이고요. 서울 마포구의 한 꼬치 주점입니다. 남성 1명, 여성 2명이 케이크를 들고 들어와서 가장 안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비싼 축에 속하는 술을 2개나 시켰습니다. 그게 13만 5천 원어치였는데요. 이게 이 매장에서는 거의 1년에 한 번꼴로 나가는 비교적 비싼 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또 제보자가 3만 6천 원어치 안주를 서비스로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제 매장 한가해지고 직원들이 등 돌려서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타서요. 남성 먼저 매장 나가고 여성들도 저렇게 빙 둘러서 얼굴을 가려가면서 그대로 떠난 겁니다. 당연히 계산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보자는 외모도 멀끔하고 또 고급술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았다. 선의로 안주까지 내줬는데 이렇게 나가는 걸 보고 지금 사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나만 편하면 돼. 자, 곳곳에 숨어있는 민폐 이웃들을 만나볼 시간이죠. 영상 보시죠.
자, 순찰하던 경찰차가 길을 쭉 가는데 저 앞에 뭐가 있네. 도로 위에 사람이 대자로. 설마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아니라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장면이었다. 자, 교수님. 진짜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저 짓을. 글쎄 말입니다. 저게 이제 지난 1월 30일 부산 북구의 한 도로상에서 당시 이제 경찰이 순찰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바로 저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깨워보니까 저분이 이제 70대인데 술에 취해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점퍼를 갖다 이불 삼아 그냥 거기에서 왕복 6차선에서 한가운데 저 누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주변을 일단 통제를 하고 남성을 깨우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 지갑 속에 있는 신분증을 확인해서 집까지는 무사히 데려다 드렸다라고 하는데 일단 지금 2월 달 아니겠습니까? 동사 위험이 있고요. 교통사고가 만약에 나게 된다면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운이 나쁜 그 운전자 같은 경우는 그 사람도 범죄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밥은 여러 군데에서 먹어도 잠은 한 군데서 자라고 얘기한 것이 저런 데서 자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었군요. 좋은 말이네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바깥에 설치된 실외기인데 커버 위로 붉은 핏물이 잔뜩.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자, 바깥에 나와서 보니까요. 바로 위층에서 생선을 널어놓은 겁니다. 저기에서 핏물이 뚝뚝뚝뚝뚝 아래로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걸 거기다 왜 널어? 차라리 옥상에다 널던가 베란다에 왜? 아니 저렇게 널어놓으면 이게 뭔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뻔하지 않을까요? 이 제보자분이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 생선이 저렇게 널려 있는 걸 보고 너무 찜찜하다 싶어서 본인 댁에 가서 보니까 저렇게 실외기에 붉은 핏물이 떨어져 있었던 거고요. 냄새도 나고 저거 사실 지금 뭐 나중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 상태에서는 굉장히 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사무소 통해서 항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저걸 반대쪽으로 옮겼다네요. 그래서 이 제보자의 집은 3층이고 저 위에 닿은 게 4층인데 반대쪽으로 옮겨달아서 이번에 2층에 있는 에어컨으로 저게 또 떨어졌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항의를 했는데도 치우지를 않으셨다고요. 같은 동네 사시는 분들끼리 왜 저렇게 민폐를 끼치십니까? 아유, 참.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광란의 무법 질주입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진 아찔한 추격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경찰차 앞을 쌩 하고 지나가는 저 오토바이. 경찰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막아보지만 바라바라바라바 하면서 또 옆으로 피하더니 중앙선 불법 유턴을 하는데 또 막았는데 그걸 또 뒤로 피해가지고 또 무한 질주를 시작합니다. 자, 경찰도 돌아서 지금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그때 순간 꽈당 하면서 엎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재빨리 저 오토바이 운전자를 검거하는데 역시나 음주 운전이었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인도턱을 칭찬해 주세요. 인도턱 너무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사고는 또 안 났으니까요. 지금 1월 28일 날 있었던 일인데 서울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고 하고 경찰차가 출동을 했는데 보이는 것처럼 경찰차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유턴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결국은 계속적으로 도주를 하는데 인도턱에 저런 식으로 유턴해서 도망을 잘 가긴 하는데 문제는 인도턱을 넘지는 못합니다. 인도턱은 그 공간이 좀 있죠. 인도턱을 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되고요. 결국 검거가 됐는데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오토바이도 음주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고요.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고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의 시가 사랑입니다. 이 진짜 명절 앞두고 말이죠. 계속 이런 지금 제보들, 사연들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시가 식구, 특히 누나를 끔찍하게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좀 힘들다는 아내 사연인데요. 일단 사연자 부부는 4년 전에 결혼을 했고요. 첫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현재 9개월 만삭인 상태입니다. 남편은 정말 다 좋은데 그 연애 때부터 답답하게 만드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시가 식구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한다는 거였습니다. 연애 때도 이것 때문에 몇 번 싸운 적은 있는데 그래도 결혼 뒤에는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연휴 일정 세우면서 아주 크게 싸우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일정은 이렇습니다. 시가부터 가고요. 설 당일에 그 차례를 지냅니다. 그리고 점심 때 잠깐 집으로 돌아와서 쉰 다음에 한숨 돌리고 저녁 때쯤에 친정을 간다 이런 일정입니다. 이게
만삭이기 때문에 최대한 동선을 좀 짧게 하려고 이렇게 고민을 해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그럼 명절 당일에 우리 누나도 못 보고 집에 와서 쉬는 거야? 라면서 버럭버럭 화를 냈다는 겁니다. 시누이도 본인 시가에 먼저 들르기 때문에요. 설 당일 오후 늦게나 도착한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틋한 것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사연자네 시가 그리고 시누이 댁가 다 10분 거리예요. 그래서 평소에도 자주 보고요. 오히려 친정이 더 멀어서 잘 못 보는 상황입니다. 이 만삭 아내가 나름 고민해서 짠 일정인데 누나 못 본다고 화내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오빠, 지효리 오빠, 넌 네 누나가 중요하니? 네 마누라가 중요하니? 어? 이 뱃속에 지훈이 있잖아. 네 아들. 얘가 얼마나 무거운지 나 정말 나 너무 힘들어. 마누라가 설 당일날 잠깐 집에 와서 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아이고 남매간 우에 눈물 나네 눈물 나 맨날 보는 누나. 아이고 참 오빠 없어서 서럽다 야 인간아. 동그라미. 아, 그렇습니다. 이거 약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세요. 다음 남편입니다. 야, 이자연, 너 지금 약간 좀 선을 세게 넘는다. 어? 왜 꼭 우리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엄마 집에서 쉬었다가 누나 얼굴 좀 보고 가면 되잖아. 명절이잖아. 명절 가족들끼리 보는 명절. 우리 엄마가 아무렴 임신한 며느리 일 시킬까 봐 그새를 못 찾고 우리 집에 온다고? 야, 솔직히 얘기해. X. 그렇죠. 자, 박 변호사님. 이건 뭐 사실 말할 필요가 없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좀 배려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이 남편분께서 보려면 평일날 보세요. 꼭 명절날 이렇게 보신다는 거는 결국은 본인이 편하게 하려고 아내한테 아니면 딴 사람한테 강요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시간 배분 같은 것도 잘해야 되고 이번 명절 다 행복하게 보내려면 사실은 아내의 스케줄이 가장 타당해 보이는데 떼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그럼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오프닝부터 못 보신 분들이 네. 너 귀에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그러세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 가족 여러분 누가 그 안경거리. 수제로 안경거리 선물해서 오늘 하루 이제 명절 기념으로 하고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잘 어울려요. 자, 교수님. 예,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이라는 분이 너무 프레임을 딱 짜가지고 이 누나를 꼭 봐야 된다. 이게 사실 누나하고도 가깝게 있다라고 이제 보는데 제가 봤을 땐 융통성이 좀 결례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아이 임신해서 9개월이라면서요. 아이를 배에 놓은 상태에서 자기 아내를 자꾸 이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하면은 이세 영향을 갖다가 좋지 않는 그런 어떤 선천 소질이 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남편이 이 상황에서는 남의 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양 변호사님 왠지 또 오늘 또 독서를 쏟아내실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제가 언제 독서를 한 적이 있나요? 근데 남자들이 결혼 초기에 제일 흔히 당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내가 사랑하는 엄마,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서로 사이 좋지 않으냐. 이거를 정말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근데 4년쯤 됐으면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이 어머니, 본인이 누나를 좋아하는 것과 아내분이 자신의 어머니나 누나를 좋아하는 거는 꼭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뭐 조금만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이제 아이 생겼다면서요. 지훈이 같은 애가 있으면 좀 머리 아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본인의 가정이 생기니까 본인의 가정이 가장이 될 생각을 하십시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네, 제이님, 듣기만 해도 혈압 오릅니다 하셨고요. 바른사람님, 만삭 임산부를 배려해야죠. 시댁은 오지 말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하셨습니다. 블랙애님, 내 남동생이 저런다고 생각하면 네 마누라한테나 잘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내 사랑 겨울님, 누나랑 살지 결혼은 왜 했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은 설 연휴 기간에도 활짝 문을 열고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사시는 사라 설리반님 보고 계시죠? 한국 이름 정소라님입니다. 설리반님은 1976년 8월 11일 경기도 평택시 통복시장에서 포대기에 쌓인 채 발견됐대요. 쪽지가 한 장 들어있었는데 76년 8월 6일생 정소라라고 적혀 있더란 겁니다. 자, 이후 수원의 고아원으로 갔고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셨단 겁니다.
12년 전부터 DNA를 등록하고 친부모를 혹시 찾을 수 있을까 신라 같은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사건 반장의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1976년 8월 6일생 정소라를 평택 통복시장에 놓고 가신 분이 계시면 지금 꼭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친부모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예측대로 흘러갈 때. 와, 진짜 과학이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거야?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MG 새마을금고 보험이 궁금하다면 큰 도시부터 작은 마을까지 우리 땅 어디서든 만나보세요. 보험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MG가 함께하겠습니다. 고객 속으로 MG 새마을금고 보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DJ 예송이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통해 사과를 한 가운데 당시 반려견을 끌어안은 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개가 너무 짖어 주변에서 안고 있으라고 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옥중 편지 내용을 짚어봅니다. 자, 어젯밤 이 구치소에 있는 DJ 예송 씨한테 뭐 새로운 소식이 또 들려왔더라고요. 일단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 3일 새벽 4시 반쯤이었고요. DJ 예송은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이 같은 차선 서행하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추돌한 뒤에도 100m가량을 더 주행하고서야 멈춰섰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구호 조치 없이 자신의 반려견만 끌어안고 또 경찰에게도 비협조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이 피해자는 혼자서 어린아이를 키우던 50대 가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DJ 예송은 구속이 됐고요.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 구속된 이 DJ 예송 모친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언론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나 좀 논란이 됐었던 그 반려견, 지금 안고 있는 저 반려견에 대한 해명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를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고요. 사람을 그렇게 쳤다는 사실을 본인은 몰랐답니다. 모르고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이제 반려견이 시끄럽게 짖으니까 주위에서 강아지 좀 안고 있으라고 해서 안고 있었던 거지, 사람을 만약에 다친 줄 알았으면 그 상황에서 이 반려견을 돌보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술이 많이 취한 건지 저렇게 큰 사고인데 사람이 다친 걸 몰랐다는 것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옥중 편지를 통해서 저렇게 언론에 전해진 건데, 뭐 고인에게 용서를 빈다면서 본인의 그 가족사를 언급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아이를 키우는 한 가장의 이제 목숨이 이제 그렇게 된 상황인데, 이 DJ 예송이 지금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자신의 얘기를 좀 합니다. 자신의 가족사, 가정사를 얘기를 하면서 저 역시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아오면서 그 슬픔,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죄하고 싶고 고인과 유가족분들한테 그 드린 아픔 평생 가슴속에 안겠다라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던 상황입니다. 자, 나도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둘이서 이렇게 살았는데 참 그 슬픔을 알기에 뭐 사죄하고 싶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 읽힙니다. 자, 이런 입장이 전해진 후에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안다는 사람이 정작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누군가의 아버지를 잃게 했냐, 이런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아버지 살아계세요 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저게 이제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DJ 예송이라고 하는 이분의 그 아버지가 현재 멀쩡히 살아있다. 근데 왜 아버지를 갖다 이렇게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보도에 따르면 DJ 예송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죠. 나도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가 단둘이 살아오며 슬픈 빈자리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기사 댓글을 통해 가지고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 얘기는 왜 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DJ 예송의 아버지 역시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나도 그랬으니까 사람이 돌아가신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도 이렇게 되니까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인들의 문해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 여성의 표현력에 문제가 있다. 무슨 뭐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돌아가시지 않은 그 아버지에 대해서 나도 아버지를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아버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다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저 역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였습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가 싶어서 제보자의 제보가 잘못된 건지 직접 이 DJ 예송 어머니한테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확인을 좀 받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얘기하진 않았고 아마 아버지를 잃었다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없이 자랐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친부를 잃었다 표현이 그렇게 된 건가? 그 부분이 그렇게 쓰여진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뻔히 계시는데 다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죠. 그거는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를 잃었다라는 게 이혼을 했다. 그래서 네. 떨어져 살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좀 와전이 된 것 같다 이런 설명인 건데 그 DJ 예송 어머니에게 이 제작진이 직접 확인을 한 겁니다. 인터뷰한 매체에서 아이가 3살일 때부터 남편 없이 키웠다고 얘기했지 이 남편이 사망했다고 얘기하진 않았다. 근데 이게 와전이 된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그 DJ 예송이 썼다고 알려진 옥중 편지의 내용은 이 기보도된 것과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고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옥중 편지는 유족에게 전할 목적으로 쓴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기사화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보도된 내용 같은 경우엔 딸 입장을 어머니 입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오해가 생겼던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 DJ 예송 어머니 표현력의 차이 같다면서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싶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온라인에서는요, DJ 예송에 대해서 뭐 공권력의 어떤 뒷배가 있다. 돈으로 다 해결이 된다더라 등등 뭐 온갖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이 DJ 예송 어머니가 직접 또 해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연을 하다 보면 차량이 무대 옆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의상도 그렇고 그렇게 될 때 좀 편한 차를 탔으면 좋겠어서 없는 돈 다 끌어서 그냥 중고차로 사주고 이름은 벤츠인데 정말 가격은 최하로 중고차로 사준 거예요. 그 기사에 나온 것처럼 저희가 막 부유하고 돈이 많고 이게 아니에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워서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돈을 뭘 해서 벌겠어요. 그러면 뭐 지금 세간에 퍼지는 얘기는 다 낭설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DJ란 직업상 외부로 표면적으로 되게 화려하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하필이면 또 이제 벤츠라고 있는 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성 때문에 뭐 돈이 굉장히 많다라든가 아니면 경찰하고 친분이 있어서 해결한다더라 이런 식의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고 이 DJ 예송이 잠깐 걸그룹으로 활동을 했지만 바로 DJ 활동을 시작을 했고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 DJ 활동을 하다 보니까 외부에 행사를 할 때 그래도 좀 좋은 차를 태우고 싶어서 중고차를 외제차를 사줬다는 거고요. 또 요즘은 또 그렇게 또 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중고차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DJ 예송 어머니에 따르면 원룸에서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DJ 예송과 관련된 더 많은 내용들을 제보받긴 했지만 뭐 일단 가족 뭐 어떤 되게 프라이빗한 그런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라서 뭐 그런 저희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뭐가 됐든 한 집안의 가장 50대 가장이 숨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DJ 예송의 어머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국화꽃 놔두고 왔다라고 얘기도 하고 자기 딸, 내 딸이 벌 받을 건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인에게 너무 죄송하고 죽을 죄를 지은 것이 맞다라고 DJ 예송 어머니도 얘기를 했습니다. 특가법상의 위험운전치사죄가 성립하고 음주운전죄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이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죄가 3년 또는 무기 정도 되는 아주 높은 형을 받을 것 같아요. 아주 형이 좀 세기 때문에 뭐 재판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좀 중한
뭐 벌이 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남성의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다. 입술도 심하게 부어 올라 있는 등 한눈에 봐도 많이 다친 모습인데요. 뭐 핸드폰, 신용카드, 신발을 가져갔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 중이던 유튜버가 자신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을 알렸습니다. 소지품을 모두 뺏기고 무차별 폭행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남성은 살아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대체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유튜버 제로슈거입니다. 원래는 연극 뮤지컬 배우인데요. 지난해부터는 여행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도인 케이프타운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틀 뒤에 인도로 넘어갈 예정이었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남아공에서 찍은 영상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콘텐츠를 찍어야겠다 마음을 먹었고요. 밤늦게 오픈 라운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 부르고 영상까지 잘 찍은 뒤에 이제 라운지에서 나섰는데 그때는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에 숙소로 돌아가야 했는데 방법이 없더라. 그렇죠. 뭐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케이프타운. 서울하고 다르죠. 한국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정이 지나고는 사실은 택시, 우버 택시 같은 거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한 백인 남성이 혼자 가지 말고 지금 내가 묵는 호스텔도 같으니까 같이 택시에 탑승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흔쾌히 같이 가면 좀 안전할 것이라 생각이 돼서 같이 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택시를 같이 타게 됐는데 300m 가더니 또 흑인 남성 3명이 이 유튜버 타고 있는 택시에도 탑승을 하게 됩니다. 합승을 했군요, 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상황이 되니까 이 유튜버도 당황해서 내리려고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그 제안을 했던 그 백인 남성이 내 친구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본인도 뭐 거기서 대화를 나누면서 어차피 방향이 같으니까 한 500m 정도 같이 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약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거기서 그렇게 넘어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백인 남성이 자기가 묵고 있는 이 호스텔 바가 문을 닫았으니까 이 다른 술집에서 우리가 맥주를 사서 들어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자기가 도움을 받는 입장이니까 그 남성하고 같이 술집에 들어가지고 자신의 카드 그거를 이용해서 맥주 4병을 결제하고 택시로 돌아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게 그게 여행의 묘미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행 유튜버인데. 자,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외국 친구들, 좋은 친구들 알게 됐다고 생각해서 기대에 부풀었는데 이후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들어보시죠. 택시 강도를 2번이나 당했어요. 뭐 핸드폰, 신용카드, 신발을 가져갔어. 신발, 뭐 자켓, 애플워치 뭐 서성거리고 있었는데 웬 이제 백인 친구가 그 되게 친근하게 군적하면서 대화하다가 여기 근처 갈 거면은 같이 쉐어하고 가자고. 타자마자 이제 갑자기 무차별적인 폭행이 시작됐고 거기서 제가 가만히 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대응하다가 뭐 손 다 찢어지고.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처음 같이 가자 네. 했던 게 백인. 네. 그리고 좀 가다가 갑자기 세 차가 명이. 서더니 흑인 3명이 네. 우리 친구야 한 통속. 네, 한통속 있어요. 그 전에 중간에 빠진 게 안심해. 근데 우리 맥주를 사가지고 가자 그래서 중간에 다른 술집에서 맥주를 이 유튜버 카드로 결제를 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그 백인 남성이 운전석에 앉아있다는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게 택시기사가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운전할게. 여기서부터 사실은 수상했던 거죠. 그런데 차에 타서 아무리 가도 이 숙소 쪽으로 안 가는 것 같아서 이건 납치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했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고 어떻게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차 안에서 거의 내동댕이 치다시피 버려진 겁니다. 차 밖으로. 세상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냥 버린 게 아니라요.
휴대전화하고 신용카드는 이미 저들이 가져간 다음이었습니다. 짐작하건대 그 맥주를 이 사람한테 사기했던 이유가 네. 신용카드 결제가 잘 되는지 확인했던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이야, 이거 완전히 범죄도시 2에서 나온 그 장면이랑 또 너 납치된 거야 이거잖아요 지금. 휴대전화, 신용카드 다 뺏기고 무슨 시계도 뺏기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그냥 확 버려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자, 이 유튜버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숙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히치하이킹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내가 왜 그랬을까? 미친 짓이었다고 합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득템 찬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냥 두드려 팹니다.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두드려 팼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렸던 게 엄청 저도 반항을 했지만 계속 이제 뭐 핸드폰도 없고 신용카드도 없으니까 뺏을 게 없으니까 이제 막 자켓도 뺏어가고 모자도 뺏어가는데 이 친구들이 웃긴 게 뭐 애플워치 뺏은 친구는 얼른 내립니다. 만 들고 모자 뺏어간 친구는 또 모자 뺏었다고 내리고 잠바 뺏어간 친구는 잠바 뺏었다고 내리고 그러니까 같은 팀인 것 같은데 같은 팀원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엔. 이 무슨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내렸던데 이 사람이 히치하이킹을 좀 시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잘 잡기가 어렵잖아요. 30분 정도 시도하는데 기적적으로 웬 차가 와가지고 환영한다라고 이제 그 차에 뭐 탔는데 문제는 그 차 안에 5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5명이 타고 있는데 앉기 좀 어려우니까 무릎 위에라도 앉아라 해서 그래서 탔는데 문제는 주머니에 손이 싹 들어왔다고 그러고요. 뭐 하냐 하니까 폭행이 계속됐다고 하는데 이미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등은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자라든지 뭐 자켓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훔쳐갔다고 하는데 요 사람 얘기에 따르면 강도들끼리도 같은 편 같지는 않았다고 해요. 자기가 취할 아이템은 가져가서 내리기도 하고 결국은 서로 못 믿으니까 이 유튜버를 논밭에 내동댕이 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야, 진짜 살았네 정말 기적적으로. 네, 그래서 이 유튜버 같은 경우에도 처음 당했을 때는 너무 화가 났는데 2번째 당하고 나니까 그냥 살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 얻어 타겠다는 생각은 이제 포기를 했고요. 주택가로 향하게 됩니다. 우연히 나온 여성 한 명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여성이 유튜버 행색을 보고는 바로 혹시 강도당했냐 물어봤다는 겁니다. 다행히 여성은 좋은 사람이었고요. 숙소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이후에 이 남성은 영사관 도움을 받아서 임시 숙소 또 휴대전화 같은 것들을 제공을 받고 무사히 출국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찰에 신고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해결된 건 없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 남아공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인구가 6천만 명인데요. 한 해에 살해당하는 사람이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실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인데 좀 너무 조심성이 없으셨던 것 같고 실제로 이분들 당일날 강도 당하고 숙소 들어가서 나 강도 당했어 그런데 현지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더래요. 숙소 매니저가 손을 보더니 너 거기서 이렇게 개긴 거야? 쉽게 말해서 야, 거기 그 애들 칼 쓰고 총 쏘는 애들인데 그거 잡히면 주라는 거 다 있는 거 다 주고 나와야 되는데 겁도 없이 너 운 좋았어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제서야 이제 내가 진짜 죽다 살았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남아공은 총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고요. 하루 평균 68명의 살인 사건이 벌어진답니다. 교수님. 저게 이제 강도가 당한 곳이 이제 남아공의 수도인 그 케이프타운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남아공의 그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지만 실제로는 낮에는 관광객들이 많지만 야간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엄청난 강도 사건이 발생되는 그런 곳인데 그래서 본인은 아마 자기는 뭐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걸 알리는 것이 뭐 자기와 유사한 그런 어떤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끔 그렇게 이제 하는 그 측면에서 알리게 됐다라고 하는데 하룻밤에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씩으로 그리고 저기 총기를 갖다가 자유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그 지역에서 정말 저렇게 살아남은 것은 정말 조상이 돌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거는 이번에 좀 알려서 우리 한국 유튜버들 많이 세계를 다니지 않습니까? 이 여성이라든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2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박수를 쳤던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남성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사형을 줘도 괜찮다라며 검찰과 재판부를 조롱해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선고 당시 법정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저희가 1심 선고 때 한번 다뤘던 사건입니다. 이자가 말이죠. 판사 앞에서 그만 화끈하게 사형 한번 때려 주이소 막 이러면서 막 조롱을 했던 부녀자 살인마입니다. 자, 일단 이자가 뭔 짓을 했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네, 60대 남성 정모 씨고요. 피해 여성과는 교제하면서 또 동거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 씨는 별다른 직업도 없이 살았고요. 그 돈 문제로 피해자랑 계속 다투고 또 폭행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본인이 조폭이라고 위협을 했기 때문에 피해 여성은 관계를 쉽게 정리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월 결국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또 이 피해 여성의 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서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정 씨는요, 이미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 1개월 만에 또다시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재판 과정에서도 아주 뻔뻔했습니다. 이 재판부를 향해서 또 검사들 향해서 내가 살인사건으로 좋은 선물 하나 줬으면 그냥 사형 집행해라. 나는 사회에 필요하기다. 사형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검사 체면 한번 세워주게 사형 집행 시원하게 내려달라. 부장판사쯤 되면 커리어가 있는데 사형 집행 아직 안 해보셨을 것 아니냐라면서 이 수사기관 또 사법부를 조롱했습니다. 결국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1심 사형 선고됐을 때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기뻐서 말이죠. 이거를 전해드린 바가 있어요. 자, 사형 선고됐습니다. 1심.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일단 사형 선고됐을 때 사실 사형을 선고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법원 판례상으로는. 그렇지만 1심에서 가석방 가능성 없도록 무기징역하면 또 가석방 되니까요. 영구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으로 처벌한 게 마땅하다 하면서 사형 선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좀 가관입니다. 갑자기 웃었다고 해요. 사형 선고되면서 하하 웃으면서 일어나더만 손뼉을 치면서 검사를 향해서 좀 그대로 하겠습니다. 검사 너마 시원하제라고 비꼬면서 법정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원래 자기가 사형을 갖다가 원했다면 항소를 안 해야 그게 맞는 말이죠. 항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는 나를 사형시켜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여건이나 이런 상황을 본다면 절대 자기를 갖다 사형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항소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남성 측의 국선 변호인이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항소를 하면서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 이 항소심에서도 아까 나왔던 그 검사에 대해서 모욕적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검사를 팰 수 있다. 내가 만약에 사형돼서 죽게 된다면 검사 머리 위에서 영원으로 놀아줄게. 뭐 도둑 X는 검사다 이렇게 욕설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항소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고를 받고 난 뒤에도 나 지금도 사형 줘도 괜찮고 사형 받기 위해서 나는 검사한테 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는 재판부 또는 검사에게 오래 살아라 하는 이런 그 소란을 피워서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그 법정 태도가 이 사람의 어떤 형의 선고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소원을 들어줬더니 항소를 해서 2심이 있었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감형이 된 거죠. 자, 지금 많은 분들이 말이죠. 그 양 변호사님,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왜 산 사람 소원 못 들어주냐. 사형 선고 2심에서도 그냥 가지 왜.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사실 선고를 무기징역하고 나서 한마디를 좀 덧붙였습니다. 사형 선고라는 게 법대로 따져봤을 때 정말 필요할 때 내리는 거지 그게 당신이 받고 싶다 그래서 사형 선고 내리는 거거나 아니면 받기 싫다고 해서 그거 안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덧붙였고요. 그 항소심도 재판부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태도가 불량하다고 사형을 확정했던 사례도 없었고 그리고 이자가 저지른 죄는 분명히 나쁘지만 어쨌든 홧김에 저지른 죄라는 거죠.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만한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그게 없다. 아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꾹꾹 참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정에 놀아나는 꼴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사용할 요건이 안 되는데 사형을 선고하는 것 자체가 또 이 판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적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심 재판부 얘기처럼 그저 재판 태도가 불량하기만 했을까요? 자, 이 인간 살인죄로 출소한 지 13개월 만에 누범 기간에 또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자, 15년 전 살인 사건이 벌어질 당시 공개 수배까지 됐던 자입니다. 그때 얼굴과 이름, 나이 당연히 다 공개가 됐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정두호 2명을 살해했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연쇄 살인범입니다. 올해 69살. 네, 정두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2009년 당시의 이 수배 전단이고요. 저 당시에 경남 창원의 한 가정집에서 40대 간호조무사를 목 졸라 살해해서 수배가 됐습니다. 당시 간호조무사가 영양제 주사를 놓으러 집으로 찾아왔는데 알코올 중독자라는 말을 했다. 그래서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중독자라고 했냐? 라면서 격분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당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살해한 뒤에는 옛 동거녀까지 살해하려고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요. 또 그 다음 날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가 술 마시고 찾아오지 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문전박대를 했다고 또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사이에 한 건의 살인과 두 건의 살인 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 재판에서 알코올 의존 또 인격 장애가 있다. 그래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당시에 선고했던 겁니다. 자, 뭐 설 연휴 앞두고 이런 자를 이렇게 참 소개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자, 양 변호사님, 정말 인생의 거의 태반을 감옥에 있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지낸 기간이 정확히 29년 8개월입니다. 이제부터 무기징역이니까 거의 한 6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셈인데, 첫 번째 감옥살이를 시작했던 게 1970년 16살 때 특수절도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폭행, 강도, 살인 15차례의 벌금형도 8번인가 있었고요. 관련해서 살인과 관련된 부분, 살인 미수만 5차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할 정도였던 거고, 마지막 범죄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2010년에 살인죄로 12년이었고 복역을 마치고 나온 지 1년 조금 더 돼서 또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께 드릴 질문을 제가 오 교수님께 드릴게요. 자, 오윤성 교수님, 아까 오 교수님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형 한번 시원하게 때려 주있어. 판사님, 검사님 체면 좀 세워줘야지. 이렇게 호기롭게 말이죠. 어차피 사형 선고는 안 되고 사형 선고가 된다 한들 집행은 안 되니까 그냥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도 이 본인이 불사조다라고 순간적으로 믿는 그 순간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미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안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걸 뻔히 아는 상황이니까 바깥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법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농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 사람이 늘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2번의 살인과 살인 미수로 인한 피해자가 6명입니다. 만약에 살인 미수가 안 됐으면은 저 사람은 6명까지도 이렇게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를 갖다 무시해서 상대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런 사람들이 과연 교화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 적용되는 것이 더 마땅치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에 나와가지고 우리 그 사법 제도를 갖다가 판사, 검사에 대해서 너무 농락을 하고요. 결국은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나오게 되면은 재범이라고 하는 그 확률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분위기 바꿔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맏며느리로 어느덧 결혼 11년 차에 접어든 40대 여성 김 씨. 남편 밑으로는 결혼한 남동생과 여동생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요. 이른이 훌쩍 넘은 시어머니는 그동안 손수 제사며 차례를 지내왔다고 합니다. 물론 김 씨를 비롯한 두 며느리가 미리 내려가서 음식 장만을 돕긴 했지만 아무래도 한 해 한 해 기력이 예전 같진 않았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최근 중대 발표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설부터 제사와 차례를
맏며느리가 가져가라고 한 겁니다. 아니 맞으라고 크게 덕을 본 것도 없는데 맏며느리 혼자 하라니 명절을 코앞에 둔 김 씨 한숨이 깊어져만 가는데요. 과연 이 모든 걸 맏며느리가 짊어지는 게 맞는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이제 당사자 특정 등을 이유로 좀 각색을 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원래는 사건 연구소 하는 날인데 설 연휴 특집으로 별별 상담소로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사연자 역시 이 제사와 차례 문제로 머리가 지끈지끈이군요. 네, 맞습니다. 40대 여성 김모 씨고요. 결혼 11년 차고 초등학생 아이가 2명이 있습니다. 일단 남편은 3남매 중에 장남이고요. 여동생, 남동생이 1명씩 있는데 둘 다 결혼은 했습니다. 이 남편은 작은 사업체 운영하고 있고 이 김 씨는 전업주부입니다. 친정은 좀 가까이에 있는데 그 시가 같은 경우엔 왕복 4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동생 같은 경우엔 시가랑 좀 가까워서 이렇게는 종종 왕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시동생이 이 동서가 최근에 명절 앞두고 시부모님을 좀 뵙고 와서는 연락을 해온 겁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시아버님이 좀 안색이 안 좋으시고 좀 언짢아 보이신다. 그리고 시어머님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더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시어머니 몸 상태가 이거 안 좋으면 그게 불똥이 막 사방으로 튀는데 말이죠. 그러게요.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제보자분도.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하셨대요. 시어머니인데 왜 시아버지가 나오냐면 평소에 시아버지하고 더 편하게 지냈고 이 맏며느리하고 또 시아버님이 굉장히 예뻐하셨답니다. 그런데 전화를 들었는데 목소리가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애들 좀 다 모아라라고 하셨답니다. 이건 뭐 또 안 들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이걸 전하고 단체 대화방을 하셨나 봐요. 단체 대화방에서 시동생 시누이 다 모여 이렇게 했습니다. 교수님, 애들 집합.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또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더 시간을 갖다 앞당겨서 집합을 시키면은 이거 상당히 긴장된 그런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모여서 식사하고 과일 딱 먹었는데 이 시아버지께서 상당히 무거운 표정을 갖다 하면서 어렵게 입을 갖다 떼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시어머니가 그동안 큰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아마 둘째나 셋째 며느리 같은가 봐요. 큰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20년 가까이 손수 제사 차례를 모셔왔는데 시어머니도 이제 곧 내일 모레 이제 팔순을 앞두고 있어요. 아이고야. 70대 후반인 것 같아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한 해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최근에 이제 허리, 무릎이 안 좋아서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시어머니가 그동안에 참다가 분노가 폭발한 것 같아요. 시아버지한테 야, 나 더 이상 못한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하든가 이제 며느리를 갖다가 시키든가 난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좀 복잡을 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이번 설을 기하로 며느라 이제 차례 제사 너한테 다 물려주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죠. 이 영감탱이 네가 하든지 없애든지 알아서 해 했더니 자기가 할 수는 없고 없앨 수는 없으니까 며느라. 그동안 이제 시어머니가 큰어머니한테 받으면서 좀 간소하게 했다고 해요. 4번 정도라요. 명절 차례 2번, 기제사 2번.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이미 제사상 준비를 다 했고 며느리 2명을 데리고 와서 전날에 이제 음식 장만하는데 어머니 솜씨가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러고요. 그렇지만 손발은 이제 잘 맞는 그런 시점에 좀 문제가 좀 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서 같은 경우는 좀 덜렁덜렁거린다 그러고 맏며느리는 이제 우리 이분은 되게 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좀 믿고 맡기는 편이었다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이게 진짜 맏며느리는 전혀 생각도 않고 있다가 그냥 한꺼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예상을 아예 못했던 건 아니긴 합니다. 뭐 맏며느리라서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가 또 워낙 손수 직접 음식하는 거에 자부심이 있으신 편이라서 아직 본인 차례 되려면 멀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자기 실력을 생각했을 때도 물려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 가서 그 제사를 받게 되더라도 그때 돼서 이제 나랑 동서랑 좀 번갈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통보를 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김 씨가 당시에 이 얘기 같이 듣고 있던 동서 얼굴을 슬쩍 봤는데요. 동서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얼굴이었고 거의 남 얘기 듣듯 하고 있어서 사실 좀 속이 상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 순간 동서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동서는 갑자기 뭐 이러고 있었어. 그러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분위기에서 또 이 제보자분도 시아버지한테 생각해 볼게요. 뭐 그건 좀 뭐 곤란해요. 이런 식으로 말은 못 하겠고 못하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왔답니다. 근데 와서 또 오는 길에 시어머니를 한번 보니까 정말로 많이 이제 달라지긴 하셨다. 못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이 사연자분도 전업주부라고 해도 이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집이 전쟁통이라서 이거 어떻게 제사를 가져온다는 게 엄두도 안 나고 게다가 시어머니 하셨던 것처럼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제사 용품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음식 다 장봐서 다듬고 차리고 치우고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잠깐 가서 하루 이틀 도와드리는 거 하고 그걸 온전히 도맡아서 주관을 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어쩌지? 그러면서 동서 얼굴 봤지? 완전 남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던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좀 공감을 얻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남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 맏며느리 아니냐? 시집 와서 10년 넘게 뭐 특별한 고생 없이 잘 지냈잖아. 언젠가는 할 일이라고 생각했잖아. 결국 해야 될 일인데 마음 편하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김 씨 되게 서운했다고 하고 이 시아버지 같은 경우 이제 시어머니가 힘드니까 어렵게 이제 꺼낸 얘기긴 하지만 남편하고 둘이 있는 그 상황에서는 조금 위로를 받고 싶었는데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운했다고 합니다. 야, 너 어차피 그거 네 일이었잖아. 너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라는 그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제 아내가 서운함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자기 친정 어머니가 평생을 맏며느리로서 고생을 한 것을 갖다가 옆에서 보고 자랐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우리 동서 있지만은 뭐 휴대폰 보고 신경도 안 쓰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상속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상속을 갖다가 더 장남을 줬었거든요. 그러네요. 요즘에는 이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맏며느리라고 내 혼자서 이걸 다 해야 되냐라는 그 얘기를 갖다가 한 거죠. 그렇게 이제 세게 나가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눈치를 갖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어머니가 맡길 사람은 당신 외에는 누가 있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그리고 이제 또 하는 게 이제 모든 걸 갖다가 이제 맏며느리가 주관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다행히 이제 뭐 남편이 아슬아슬하지만 겨우겨우 또 이렇게 슉슉슉 갔어요, 지금. 자, 그런데 과연 맏며느리가 이 상황 알아서 해도 되는 걸까요? 문제는 이 시아버지인데 말이죠. 자, 당장 설을 코앞에 두고 터진 이 차례상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별별 극장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레디 액션! 그 아버님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제사랑 차례 가져가라고.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도 알죠, 그거는. 그래 알지? 나도 한참 고민하다가 얘기를 꺼낸 기다. 우리 지혜래미가 앞으로 고생 좀 하자잉? 어이? 아니 근데요 아버님, 저 그 동서도 있고 집도 동서네가 훨씬 가까운데 이거 한 번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면 또 어떨까요? 야야 그거 안 된다. 이거 네 예미가 둘째는 그 못 믿는다 하더라. 가는 내가 봐도 뭐 손이 아주 둔하고 솜씨가 아주 없다. 아유 그래도 다 하면 늘죠 아버님. 안 하면 절대 안 늘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리고 어머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아니시면은 그 음식 가짓수를 좀 줄이면 어떨까요? 이거 하기 싫은 거가? 너그 시어머니 그거 혼자 다 했다 아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는지 알지? 한번 해보지도 않고 못하겠다고 빼는 기간이는? 아니요 하죠. 하는데 그 식구들 다 모이시기에는 저희 집도 진짜 좁고 애들도 어려서 정신도 없고, 그래서 그 차례랑 제사는 지어랩이랑 저희끼리 하고요. 다 같이 모이는 건 그럼 아버님 댁에서 좀... 아이고 너희끼리 잘 지내는지 내가 왜 그걸 아노? 내랑 네 시엠이 가사 하나하나 일러줘야지. 너가 나중에 우리 제사상 차릴 낀데 일단 해라 암소리 말고 좀 해라. 말이 많노?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 상황님,
너 이연기 하려고 안경거리 안 뺐구나 그러셨어 지금. 할아버지 역할 하려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예, 갑자기 떠맡게 된 명절 차례상 준비. 정녕 이게 맏며느리의 운명일까요? 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조선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평민들은 원래 자기 부모 일대만 제사를 지내기로 그렇게 했고 더 이상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양반 흉내를 내니까 할아버지 또 고조까지 이렇게 다 지내다 보니까 요즘에는 다시 와가지고 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갖다 같은 날에 이렇게 모으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후손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번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세대가 바뀌게 되면 이것도 좀 뭔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이 되는 그런 그 주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시아버지 같으면 아까 맏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내가 뭐 상속 받는 것도 아니고 예. 알아주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두 명이 있잖아요. 네. 두 명이 이렇게 돌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야지. 저는 상속 말씀하시길래 그냥 큰 며느리한테 7 주고 이렇게 한다 그 말씀하실 줄 그거는 알았어요. 지금은 법상으로 안 되니까요. 아, 진짜. 예.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박 변호사님. 참 쉽지 않은 뭐 상황이고 또 어느 집에나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힌트를 얻을 게 큰어머니한테 시어머니가 받으면서 많이 줄였다고 해요. 지금도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좀 간소화한다든지 그 4번 있으면 뭐 설 명절, 추석 명절 있으면 뭐 하나를 합친다든지 뭐 요런 어떤 절충안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한 받으면서 예 받을게요 아버님 이러면서 요 음식씀 줄이십시다 아니면 횟수 줄입시다. 요렇게 하는 게 조금 현명한 방법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우리 양절 변호사님이 또 어떤 독서를 또 아니, 이렇게 하실까 너무 궁금했어.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가 무슨 독서를 언제 했다고 자꾸 저한테 독서. 근데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사실 지난해 11월 2일에 이게 유교에서 나온 문화지 않습니까? 제사 문화라고 하는 게. 그 제사 문화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건 조선시대부터 성균관입니다. 지난해 11월 2일에 성균관에 제사에 관한 기준을 제시를 했어요. 제사상의 음식은 평소에 드시던 그 밥상을 그대로 차리고 특별히 더하고 싶으면 고인이 좋아하시던 음식 한 가지 정도를 더해라. 그리고 준비는 온 가족이 다 함께 해라. 동서라고 빠지지 마라. 라고 성균관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성균관. 좋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일단 아추님 그냥 없애시든가 아니면 아들 가르쳐서 제사 지내게 하시든가 하세요 하셨습니다. 수마님 왜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끼리 제사를 물려주고 가져가고 하고 있는 건가요? 하셨고요. 대륜님 방송 보다가 열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우경민님 큰어머니 자손이 없다면 그냥 시어머니 선에서 끝내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아유, 참 이 주제는 언제쯤 진짜 끝날까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의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곰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곳에 뒤뚱뒤뚱 도로를 거니는 귀여운 새끼곰 2마리가 보입니다. 이 곰들은 경계는커녕 도착한 경찰차 구경에 나섰습니다. 또 사람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성큼 다가와서 먼저 인사도 건네고요. 강아지처럼 간식 하나에 말도 아주 잘 듣는 모습입니다. 사람 손을 탄 것 같은데요, 좀. 네, 맞습니다. 이 새끼곰들 야생에서 온 친구들이 아니었고요. 여기서 6km 떨어진 불법 야생동물 농장에서 탈출한 거였습니다. 그 농장 주인이 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고 그 틈으로 빠져나왔던 겁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겠죠.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이 새끼곰들 무척 건강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야생동물 단체가 나서서 곰들을 안전히 포획을 했고요. 이 곰들은 플로리다에 있는 한 동물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한 남성이 장난감을 고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고른 듯한데요. 그렇게 3개를 골라든 남성,
그리고 잘 골라서 그런데 계산대로 과감하게 쉥 그대로 가게 밖을 나가버립니다.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가버린 탓에 직원들도 당황했다는데 예. 일단 남성을 뒤쫓았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이미 버스를 타고 떠났고 직원들이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뭐 이렇게 당당해? 그러게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남성이 탄 버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결국 버스 안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경찰은 도난당한 장난감을 돌려주려고 가게를 찾았는데요. 경찰의 뜻밖의 행동에 직원들이 다시 놀랐다고 합니다. 왜요? 남성이 훔친 장난감 중 하나를 골라서 경찰이 사비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기다리고 있을 남성의 아이들을 위해서 산 거였습니다. 이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같은 아버지로서 아이들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도둑은 도둑대로 잡되 죄 없는 아이들까지 생각한 경찰관의 따뜻한 마음에 상점 직원들 그리고 동료 경찰들 다 감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어두컴컴한 집에 누군가 문을 열고 슬며시 들어옵니다. 배달기사였습니다. 근데 문 앞에서 신발까지 고이 벗고 왼손엔 배달 음식을 오른손에 신발을 들고 살금살금 들어왔다가 이 배달기사 벗었던 신발을 식탁에 쓱 올려놓고 가버립니다. 아니 음식 주고 가야지. 그러니까 배달기사도 몰랐던 겁니다. 문 앞에 신발이 없는 걸 보고서 다시 돌아가서 신발 대신 음식을 놓고 돌아갑니다. 도대체 왜 저래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귀여운 실수였습니다. 배달기사는 배달 요청사항에 몰래 시키는 거니까 꼭 조용히 배달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에 정말 혼신을 다해 문 조심히 열고 걸음 사뿐사뿐 걸어오고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음식 대신 신발을 세상에. 식탁에 넣는 실수를 했던 겁니다. 직업정신 최고. 이 영상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발은 서비스냐 이렇게 놀리기도 했고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귀엽고 기특하다며 응원도 다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경찰차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경찰차 옆으로 흰 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요. 이 차는 갓길에 멈춰 서는데요. 경찰도 따라서죠. 차 운전석에서는 목을 감싸주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한 여성이 내립니다. 왜 저래? 이 씹고 있던 껌이 그만 기도로 훅 넘어가 버렸던 아이고. 겁니다. 경찰은 차분히 여성을 뒤로 안아서요. 복부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렇게 4번 만에 목에 걸렸던 껌이 나왔고 여성도 그제야 숨을 크게 들이키는 모습입니다. 여성은 위기의 순간에 운 좋게 만난 경찰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넸고요. 경찰도 때맞춰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이번에는 지하철 아닙니다. 지하철입니다. 경찰이 숨 넘어갈 정도로 뛰어간 곳에는 온몸에 상처가 가득한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 남성 선로 아래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남성에서 손을 뻗는 순간 저 멀리서 열차 경적 소리가 들어옵니다. 구해야지 빨리. 한시가 급한 상황입니다. 경찰들은 남성을 힘껏 끌어올렸고요. 천만다행히도 이 남성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남성은 실수로 선로 위에 떨어졌고 그 충격에 머리부터 손까지 출혈이 꽤나 심각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 경찰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픽 계속해서 미국 이어갑니다. 네, 경찰들이 총까지 겨누고 집안을 살핍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경보기가 울려서 출동한 건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느껴지고요. 경찰이 다가가자 마침내 이 침입자의 정체가 나타났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Let's go. We'll just start clearing room by room. Oh, it's right there. It's a squirrel. They can disregard. I just saw it. 네, 경보기를 울린 범인 바로 무단 침입한 다람쥐였습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다람쥐에 총을 든 경찰은 비명까지 지르면서 화들짝 놀라는 모습인데요. 어디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다람쥐 한 마리가 집주인과 경찰들까지 한 방에 골탕을 먹인 겁니다. 다행히 다른 침입자는 없었고요. 경찰은 이 못된 다람쥐 공개 수배에 나섰다고 합니다. 예, 원티드.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13일 설 연휴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만난 거 많이 잡수시고요. 푹 쉬셨으면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